국제 밀가격이 내렸다. 그렇다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오르기만 하고 절대 내리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작년에 창업을 한 80만 명 했는데 폐업을 100만 명 했습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 때 100% 주값이 올랐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370원으로 안정이 됐지만 저는 올 연말에 다시 1500원, 1600원 다시 오른다고 봅니다. 내 월급의 25%를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지금 세계 경제 규모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GDP는 세계 13위 정도 되고 한 1.6조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아예 없습니다. 한 0.1%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GDP는 세계에서 1.9%, 주식시장은 1.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의 90%가 다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콩, 밀가루 다 90%가 해외에 가져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370원으로 안정이 됐지만 저는 올 연말에 다시 1500원, 1600원 다시 오른다고 봅니다. 그럼 수입 물가도 계속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이게 환율의 원달러가 82% 확률로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국내와 미국 주식시장을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사야 된다. 환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물가 역시 82% 확률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스로가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품이나 의식주입니다. 옷, 먹는 거, 주택은 필수재입니다. 필수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식품 기업들이 물가는 2% 올랐는데 라면이라든지 계란, 모든 식품은 한 6%,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란 보니까 7,000원 정도 하더라고.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400개의 품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400개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가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 선거한다고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통제하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식품 기업들도 본인들은 이제 인건비가 올랐고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최근에 국제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히려 국제 밀가격이 내렸다. 그렇다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오르기만 하고 절대 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물가 수준 2% 정도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라면 6% 올랐거든요. 이렇게 한 3배 이상 올랐다.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식품 기업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 농심, 오뚜기 이런 식품 기업들 막 수천억씩 흑자가 났습니다. 경상이익이 났다.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려서 벌어들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20조 원을 해서 좀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넘습니다. 작년에 창업을 한 80만 명 했는데 폐업은 100만 명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폐업이 더 많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러 가다 보니까 주말이면 동네 가게가 텅텅 비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경 20조 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서민,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살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겠고,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DSR 규제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내는 겁니다. 저는 시행에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연체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의 한 절반 정도만 대출을 해주고 실질적인 연체율은 0.5%밖에 안 되는데 이 가계부채나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막 6%, 10%씩 막 올랐다 그래요, 최근에. 집을 많이 지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화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 때 100% 집값이 올랐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추경을 위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물가는 계란, 라면 대표적인 겁니다. 계란은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먹는 아주 필수제입니다. 공급 탄력성이 가장 낮은 품목이 계란이다. 공급 탄력성이 낮다, 수요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계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쌀보다도 더 높습니다. 계란은 아주 필수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국이 한 2025년 몇 달 전에 계란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계란을 수입해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없애지고 또 계란도 낳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계란이 1%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계란, 라면, 맥주,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전부 다 필수제입니다. 돼지고기도 한 20%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라면은 6%, 그죠? 그렇게 올랐다. 결론은 초콜릿은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부재한 틈을 타서 기업들이 막대하게 올린 것은 사실이고, 기업들도 2% 내외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라면, 돼지고기, 계란 이런 필수제가 아주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별의 이제 대응 방식은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품목별로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라면 사무관은 라면 가격에 대해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각 부처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처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급을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는 밀가루를 포함해서 곡물의 한 90%, 콩은 90% 다 수입입니다.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입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0원으로 만들고 더 많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느냐, 물가를 안정시키느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가의 목표는 2%입니다. 적정한 물가는 2%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물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돈이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이마트 가서 물건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아서 물건 가격이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은행의 기준금리, 대출금리를 0%까지 낮췄던 것을 5.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한국은 2.5%입니다. 미국이 은행 대출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2.5에서 2.0까지 낮출 겁니다. 아마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 낮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것이다. 저는 각 정부 부처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난 금요일 날 관계장관회의나 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미국은 1980년도에 물가가 21%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물가가 20%씩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물가의 인상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왜 안 좋은가 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준 것만큼 물건 가격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항상 2%로 잡는 것이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물가를 2%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2%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신호를 줘서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 건설업자들이 집을 많이 공급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좀 줄이고, 지금 서울의 재건축 후보지가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줘서 주택 공급을 늘리라. 물가도 마찬가지다. 모든 물가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우리가 관세도 없애고 물가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경 20조 원 중에 아마 많은 부분이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절에 미국과 유럽은 장사를 못한 개인 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임대료도 지원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들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20조 원 추경을 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 우려가, 그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못 갚는다고 이것을 갚아주면 어떡하냐, 나라에서. 탕감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장사를 하고 피해를 받는지 입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0.8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2%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살아남아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때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버리고 장사를 접어버리면 경제가 성장해도 이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잘 되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트럼프 2기에 한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가 GDP 규모 보셨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인데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 한국은 1.9%, 주식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게 환율을 예방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 거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1조 자산가가 된 주식 투자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그분은 1970년도에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샀대요. 1970년도에 건설주, 화학주, 은행주, 2000년부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5%를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면 꼭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이 25%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1등은 미국은 엔비디아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의 25%를 엔비디아의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시가총액 1등을 하시면 되겠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1조 자산가가 된 70대 투자 비법 이렇게 하면 그 기사가 잘 나옵니다. 2017년도 더 벨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현재 GDP 대비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홍콩, 대만은 지금 70%가 넘습니다. 저는 한국도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은 9,200억 달러를 보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환율은 이 그래프에 보듯이 82% 확률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 환율은 다시 1,400원, 1,500원 돌파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1,600원, 1,700원 계속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가와 부동산과 은행 이자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0.82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과 부동산, 주가는 오르게 되는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82% 확률로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지금 서울의 부동산 90% 확률로 오릅니다. 이 그래프에 보듯이 89%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오검동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둔촌 주공입니다. 13억에 이제 32평이 분양이 되고 5천 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는데 그때 대금 미분양이 났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약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제가 살고 있는 오검역 3호선 종점입니다. 5호선 종점 하남, 거여, 마천 지역입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성장하고 오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확률은 90% 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계속 집값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겁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지 32점이고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을 넣어야지 17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가 15살부터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5년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2만 원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이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받아라. 우리나라에서 1% 부자는 평균 30억 이상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우리가 1% 부자는 순자산 기준 30억이고 평균 55억이다. 급여와 부동산,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MS, 애플, 엔비디아인데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미국의 1등인 엔비디아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90%는 엔비디아, 10%는 삼성전자를 사시고 아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등은 아니다. 그 원칙을 꼭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요 한국 경제 서학 분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약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약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에 5배 가까이 많고 대학생 취업률이 45%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스마트폰, 온라인이다. 보면 위험 요소에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저는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달러를 확보해서 위기를 막으라는 겁니다. 아마 외환위기 온다면 97년도 제가 IMF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7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000에서 270이니까 70%가 폭망했고 서울의 엄마아파트 2억이었습니다. 엄마아파트가 2억에서 지금 현재 27억까지 올랐고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100배 올랐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금융위기 반복된다. 아르헨티나 12번째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다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은 달러를 사는 것보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저에게 제 블로그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주식 투자의 비법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3권 썼는데요. 이재명의 경제 대전망 이번 주에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관련된 주식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30조 이상 자산을 모아서 1% 부자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